여러분, 혹시 지금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텔레비전 소리만이 유일한 말동무가 되어 적막한 공기를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젊은 날에는 그토록 사람에 치이고 업무에 쫓기며 제발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는데 막상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어 주어지는 시간이 많아지니 그 자유가 도리어 무거운 형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어느새 낯선 노인이 되어 있고 평생을 바쳐 일궈온 직장도 내 전부였던 자식들도 이제는 내 품을 떠나 각자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마치 우주 한복판에 홀로 남겨진 미아처럼 막막하고 두려운 감정이 드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후에는 친구가 많아야 한다고, 돈이 최고라고, 취미가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마음에 동창회에 나가 억지 웃음을 짓기도 하고 배우고 싶지도 않은 악기를 배우러 다니기도 하며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 틈에 섞여 떠들썩하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밀려오는 그 서늘한 공허함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찌르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최고의 천재이자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과 철학을 통해 이 깊은 허무와 불안을 잠재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로 승승장구하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낯선 땅에 유배되었습니다. 가족과 생이별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며 폐가나 다름없는 좁은 방에 갇혀 지내야 했던 그는 지금 우리가 겪는 노년의 고독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갈고 닦아 500여 권의 책을 집필하고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존엄을 완성했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말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단 하나의 명제는 이것입니다. 남은 인생,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 당장 시작하라. 과연 정약용 선생이 말한 인생을 구원할 단 하나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당장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삶을 대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다산의 지혜를 빌려 인생의 후반전을 품격 있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나를 지키는 힘, 고독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둘째,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 관계의 기술입니다. 셋째, 늙지 않는 뇌를 만드는 공부의 즐거움입니다. 넷째, 복잡한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일상의 질서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다산 정약용 선생이 기다리고 있는 강진의 작은 초가집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첫째, 나를 지키는 힘, 곧 고독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을 곧 외로움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켜두거나 휴대전화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사람이 가장 정직해지는 시간이며 나를 성장시키는 가장 귀한 걸음이다. 여기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갑작스러운 자유를 맞이한 김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을 회사라는 조직 속에서 살았습니다. 항상 주변에는 동료가 있었고 지시를 내릴 부하 직원이 있었으며 저녁에는 술자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꽤나 인기 있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은퇴 후 전화벨 소리는 뚝 끊겼습니다. 처음 며칠은 휴가 같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자 그는 견딜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내가 외출이라도 하면 집안의 감도는 침묵이 무서워 밖으로 나갔지만 갈 곳이 없어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때우는 것.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세상에서 버려진 낡은 부품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이런 김철수 씨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자화상은 아닐까요?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인 강진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의 상황은 김철수 씨보다 훨씬 더 비참했습니다.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기에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심지어 밥을 파는 주막 주인조차 그를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는 사이제라는 작은 주막의 곁방 하나를 겨우 얻어 생활했는데 그 방은 네 사람이 누우면 꽉 찰 정도로 좁고 누추했습니다. 밤이면 들짐승 소리가 들리고 겨울이면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그곳에서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신세 한탄을 하며 술로 세월을 보내거나 억울함에 화병이 나서 쓰러졌을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그 고독을 기회로 바꿨습니다. 그는 그 좁은 방에 사이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생각은 맑게, 용모는 단정하게, 말은 적게, 행동은 무겁게라는 뜻으로 네 가지를 마땅히 지켜야 할 방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을 방치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수행의 시간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 삼가라.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진정한 어른이다. 이것이 바로 유교에서 말하는 신독의 정신입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도 대충 물에 말아먹는 것이 아니라 정갈하게 차려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도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고독을 품격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십시오. 남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온전히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고요함 속에 잠시 앉아 있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정막이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온갖 잡생념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 남은 인생에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과 마주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말한 고독의 힘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라면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방을 사이제로 만드십시오. 화려한 인테리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는 마음가짐.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남에게도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노년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접할 수 없는 기품과 아우라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갖춰야 할 고독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둘째,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 관계의 기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좁아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동시에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평생을 믿었던 친구가 돈 문제로 등을 돌리거나 자식들이 재산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 역시 사람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가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는 집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던 사람들이 그가 유배를 당하자마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심지어 그를 고발하고 모함한 사람들 중에는 그가 아끼던 제자들과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복수심에 밤잠을 설칠 만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 해서 나 스스로를 버려서는 안 된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노여워하지 마라. 그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사람은 본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기대려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여기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은퇴 후 시골로 귀농한 박 영감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영감님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동네 사람들에게 술도 자주 사고 마을 행사 때마다
기부금도 넉넉히 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박 영감님이 건강이 나빠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지자 그토록 친하게 지내던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심지어 뒤에서 돈 자랑하더니 꼴 좋다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박 영감님은 큰 충격을 받고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내가 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배신감은 우리가 관계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줘야 해라는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주되 바라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불필요한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라고 조언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소수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에도 시간은 부족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한양의 친구들을 원망하는 대신 강진에서 만난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신분을 따지지 않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시골 아이들을 거두어 그들을 당대 최고의 학자로 키워냈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인맥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전화번호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수많은 이름이 저장되어 있겠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아무 조건 없이 달려와 줄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아마 한 손에 꼽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홀가분한 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경조사만 챙기는 형식적인 관계, 만나면 남 험담이나 늘어놓는 소모적인 모임,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는 널리 사귀는 것보다 깊이 사귀는 것이 중요하며, 깊이 사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가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꽃이 향기로우면 벌과 나비는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노년에 갖춰야 할 것은 화려한 인맥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인품과 누구와 대화해도 통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가 찾아오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남의 험담 대신 덕담을 건네고 자신의 자랑 대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작은 것이라도 베푸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보여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람을 얻는 진정한 관계의 기술입니다. 셋째, 늙지 않는 뇌를 만드는 공부의 즐거움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눈도 침침하고 머리도 굳어서 안 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며 손사래를 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공부라고 하면 학창시절의 시험 공부나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골치 아픈 암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이 말하는 공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공부란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치유의 과정이자 죽는 순간까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였습니다. 유배지에서의 18년, 그 긴 세월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힘은 바로 책이었습니다. 그는 좁은 방 안에서 끊임없이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했는지 바닥에 닿은 복사뼈에 구멍이 3번이나 나서 나중에는 솜니부를 깔지 않고는 앉아 있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과골삼천의 일화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토록 공부에 미치게 했을까요? 그는 권력을 되찾기 위해 공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공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후대에 올바른 길을 남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현대의 뇌과학자들도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공부야말로 뇌의 노화를 막고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보약이라고 말입니다. 여기 70세에 처음 한글을 배우신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까막눈으로 사셨던 할머니는 버스 노선표도 읽지 못해 늘 남에게 물어봐야 했고, 은행에 가서도 서류를 작성하지 못해 위축되어 사셨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한글 교실에 등록하셨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 석자를 썼을 때
할머니는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내 이름이 이렇게 생긴 줄 70평생 처음 알았습니다. 그 후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간판을 읽을 수 있게 되니 거리가 즐거워졌고 손주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환한 줄 몰랐어.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이것이 바로 공부의 기쁨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독서만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흐트러진 정신을 붙잡아준다. 여러분, 당장 거창한 학문을 시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문에 난 사설 한 편을 정독하는 것, 평소 궁금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찾아보는 것, 좋아하는 시 한 편을 노트에 필사해보는 것, 이 모든 것이 공부입니다. 특히 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기록했습니다. 읽으면서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글로 정리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감퇴한다고 걱정하지만 통찰력은 오히려 깊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행간의 의미가 산전수전 다 겪은 노년의 눈에는 훤히 보입니다. 그 깊어진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매일 조금씩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재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엔돌핀을 돌게 합니다. 무료한 일상에 활력이 생기고 눈빛이 살아납니다. 자식들에게도 매일 텔레비전만 보는 부모가 아니라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읽고 쓰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보다 더 훌륭한 가정교육은 없습니다. 나는 늙어서 못한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저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는 날 아침까지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배움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한 줄의 글귀가 내일 여러분의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원칙, 늙지 않는 뇌를 만드는 공부의 즐거움입니다. 넷째, 복잡한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일상의 질서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베란다에는 언젠가 쓰겠지 하며 모아둔 잡동사니가 쌓여 있고 옷장에는 10년째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꽉 차 있지는 않으신가요?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은 또 어떻습니까?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으로 뒤엉켜 있지는 않으신지요? 정약용 선생은 방이 어지러우면 정신도 어지럽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의 좁은 방에서도 항상 주변을 정갈하게 정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고 책상을 닦고 마당을 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단순한 반복이 무너진 마음을 다잡는 의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비움을 실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건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이게 다 추억인데, 나중에 필요할 텐데 하며 껴안고 삽니다. 하지만 물건에 집착할수록 우리의 삶은 무거워집니다. 물건이 주인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물건을 모시고 사는 꼴이 됩니다. 여기 은퇴 후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한 최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40평대 아파트에 살다가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20평대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트럭 2대 분량의 짐을 버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까워서 손이 떨렸지만 막상 버리고 나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청소하는 시간이 줄어드니 여가 시간이 늘어났고 집이 넓어지니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떠난 후에 자식들이 힘들게 짐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짐을 줄이니 삶의 본질만 남더군요. 정약용 선생은 소학의 가르침을 평생 실천했습니다. 소학은 일상의 사소한 예절과 습관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청소하기, 부모 공경하기,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는 거창한 철학보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질서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그는 텃밭을 가꾸는 것을 즐겼습니다. 직접 흙을 만지고 채소를 기르며 땀을 흘리는 노동 속에서 생명의 이치를 깨닫고 잡념을 없앴습니다. 또한 차를 마시는 것을 즐기며 차 한 잔을 우려내는 그 고요한 과정을 통해 마음을 수양했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생각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을 때는 몸을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일어나 설거지를 하거나 신발장을 정리해 보십시오. 어지러운 책상을 닦아내십시오. 주변이 깨끗해지면 신기하게도 마음속의 먼지도 함께 닦여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먹는 것도 소박하게, 입는 것도 편안하게, 생각도 단순하게 하십시오.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라면 밤새 걱정하겠지만 걱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일 쓸 에너지를 미리 갉아먹을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종자를 베고 죽는다. 이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은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종자는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껍데기들은 다 벗어던지고 가장 소중한 알맹이만 남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고 배우자와의 사랑일 수도 있고 평생의 꿈이었던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단순함이 곧 힘입니다. 단순함이 곧 평온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원칙, 복잡한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일상의 질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파란만장한 삶과 그 속에서 피어난 보석 같은 지혜 4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성찰하는 사이제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둘째, 떠나는 사람을 잡지 말고 나 스스로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 관계의 주인이 되십시오. 셋째, 매일 한 줄이라도 읽고 쓰며 늙지 않는 뇌와 깊어지는 통찰력을 가지십시오. 넷째, 주변을 정리하고 일상을 단순하게 만들어 삶의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으며 그가 남긴 저서들은 조선의 정신을 깨우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유배 생활을 불평만 하며 보냈다면 우리는 다산 정약용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유배지가 끝이 아니라 위대한 시작이었듯이 여러분의 노후 또한 내리막길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새로운 등산로의 입구입니다. 남은 인생,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 당장 시작하라. 정약용 선생이 말한 이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마음의 근육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외롭더라도 정약용 선생의 강진 유배 생활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도 해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방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하십시오. 책꽂이에 꽂혀있던 먼지 쌓인 책을 꺼내 펼치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지금까지 잘 버텨온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제2의 인생, 그 찬란한 황금기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다산의 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깊고 넓은 강물처럼 그렇게 평온하고 단단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저 또한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둘째,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 관계의 기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좁아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동시에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평생을 믿었던 친구가 돈 문제로 등을 돌리거나 자식들이 재산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 역시 사람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가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는 집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던 사람들이 그가 유배를 당하자마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심지어 그를 고발하고 모함한 사람들 중에는 그가 아끼던 제자들과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복수심에 밤잠을 설칠 만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 해서
나 스스로를 버려서는 안 된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노여워하지 마라. 그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사람은 본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기대려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여기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은퇴 후 시골로 귀농한 박상호님의 이야기입니다. 박상호님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동네 사람들에게 술도 자주 사고 마을 행사 때마다 기부금도 넉넉히 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박상호님이 건강이 나빠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지자 그토록 친하게 지내던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심지어 뒤에서 돈 자랑하더니 꼴 좋다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박상호님은 큰 충격을 받고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내가 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배신감은 우리가 관계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줘야 해라는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주되 바라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불필요한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라고 조언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소수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에도 시간은 부족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한양의 친구들을 원망하는 대신 강진에서 만난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신분을 따지지 않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시골 아이들을 거두어 그들을 당대 최고의 학자로 키워냈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인맥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전화번호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수많은 이름이 저장되어 있겠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아무 조건 없이 달려와 줄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아마 한 손에 꼽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홀가분한 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경조사만 챙기는 형식적인 관계, 만나면 남 험담이나 늘어놓는 소모적인 모임,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는 널리 사귀는 것보다 깊이 사귀는 것이 중요하며 깊이 사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가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꽃이 향기로우면 벌과 나비는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노년에 갖춰야 할 것은 화려한 인맥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인품과 누구와 대화해도 통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가 찾아오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남의 험담 대신 덕담을 건네고 자신의 자랑 대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작은 것이라도 베푸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보여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람을 얻는 진정한 관계의 기술입니다. 셋째, 늙지 않는 뇌를 만드는 공부의 즐거움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눈도 침침하고 머리도 굳어서 안 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며 손사래를 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공부라고 하면 학창 시절의 시험 공부나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골치 아픈 암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이 말하는 공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공부란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치유의 과정이자 죽는 순간까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였습니다. 유배지에서의 18년. 그 긴 세월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힘은 바로 책이었습니다. 그는 좁은 방 안에서 끊임없이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했는지 바닥에 닿은 복사뼈에 구멍이 3번이나 나서 나중에는 솜니부를 깔지 않고는 앉아 있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과골3천의 일화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토록 공부에 미치게 했을까요?
그는 권력을 되찾기 위해 공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공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후대에 올바른 길을 남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현대의 뇌과학자들도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공부야말로 뇌의 노화를 막고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보약이라고 말입니다. 여기 70세에 처음 한글을 배우신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까막눈으로 사셨던 할머니는 버스 노선표도 읽지 못해 늘 남에게 물어봐야 했고, 은행에 가서도 서류를 작성하지 못해 위축되어 사셨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한글 교실에 등록하셨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 석자를 썼을 때 할머니는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내 이름이 이렇게 생긴 줄 70평생 처음 알았습니다. 그 후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간판을 읽을 수 있게 되니 거리가 즐거워졌고, 손주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환한 줄 몰랐어.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이것이 바로 공부의 기쁨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독서만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흐트러진 정신을 붙잡아준다. 여러분, 당장 거창한 학문을 시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문에 난 사설 한 편을 정독하는 것, 평소 궁금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찾아보는 것, 좋아하는 시 한 편을 노트에 필사해보는 것, 이 모든 것이 공부입니다. 특히 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기록했습니다. 읽으면서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글로 정리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감퇴한다고 걱정하지만 통찰력은 오히려 깊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행간의 의미가 산전수전 다 겪은 노년의 눈에는 훤히 보입니다. 그 깊어진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매일 조금씩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재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엔돌핀을 돌게 합니다. 무료한 일상에 활력이 생기고 눈빛이 살아납니다. 자식들에게도 매일 텔레비전만 보는 부모가 아니라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읽고 쓰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보다 더 훌륭한 가정교육은 없습니다. 나는 늙어서 못한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저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는 날 아침까지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배움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한 줄의 글귀가 내일 여러분의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원칙, 늙지 않는 뇌를 만드는 공부의 즐거움입니다. 넷째, 복잡한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일상의 질서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베란다에는 언젠가 쓰겠지 하며 모아둔 잡동사니가 쌓여 있고, 옷장에는 10년째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꽉 차 있지는 않으신가요?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은 또 어떻습니까?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으로 뒤엉켜 있지는 않으신지요? 정약용 선생은 방이 어지러우면 정신도 어지럽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의 좁은 방에서도 항상 주변을 정갈하게 정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고 책상을 닦고 마당을 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단순한 반복이 무너진 마음을 다잡는 의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비움을 실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건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이게 다 추억인데, 나중에 필요할 텐데, 라고 하며 껴안고 삽니다. 하지만 물건에 집착할수록 우리의 삶은 무거워집니다. 물건이 주인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물건을 모시고 사는 꼴이 됩니다. 여기 은퇴 후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한 최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40평대 아파트에 살다가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20평대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트럭 2대 분량의 짐을 버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까워서 손이 떨렸지만 막상 버리고 나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청소하는 시간이 줄어드니 여가 시간이 늘어났고 집이 넓어지니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떠난 후에 자식들이 힘들게 짐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짐을 줄이니 삶의 본질만 남더군요. 정약용 선생은 소학의 가르침을 평생 실천했습니다. 소학은 일상의 사소한 예절과 습관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청소하기, 부모 공경하기,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는 거창한 철학보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질서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그는 텃밭을 가꾸는 것을 즐겼습니다. 직접 흙을 만지고 채소를 기르며 땀을 흘리는 노동 속에서 생명의 이치를 깨닫고 잡념을 없앴습니다. 또한 차를 마시는 것을 즐기며 차 한 잔을 우려내는 그 고요한 과정을 통해 마음을 수양했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생각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을 때는 몸을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일어나 설거지를 하거나 신발장을 정리해 보십시오. 어지러운 책상을 닦아내십시오. 주변이 깨끗해지면 신기하게도 마음속의 먼지도 함께 닦여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먹는 것도 소박하게, 입는 것도 편안하게, 생각도 단순하게 하십시오.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라면 밤새 걱정하겠지만 걱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일 쓸 에너지를 미리 갉아먹을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종자를 베고 죽는다. 이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은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종자는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껍데기들은 다 벗어던지고 가장 소중한 알맹이만 남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고 배우자와의 사랑일 수도 있고 평생의 꿈이었던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단순함이 곧 힘입니다. 단순함이 곧 평온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원칙, 복잡한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일상의 질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파란만장한 삶과 그 속에서 피어난 보석 같은 지혜 4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성찰하는 사이제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둘째, 떠나는 사람을 잡지 말고 나 스스로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 관계의 주인이 되십시오. 셋째, 매일 한 줄이라도 읽고 쓰며 늙지 않는 뇌와 깊어지는 통찰력을 가지십시오. 넷째, 주변을 정리하고 일상을 단순하게 만들어 삶의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으며 그가 남긴 저서들은 조선의 정신을 깨우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유배 생활을 불평만 하며 보냈다면 우리는 다산 정약용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유배지가 끝이 아니라 위대한 시작이었듯이 여러분의 노후 또한 내리막길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새로운 등산로의 입구입니다. 남은 인생,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 당장 시작하라. 정약용 선생이 말한 이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마음의 근육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외롭더라도 정약용 선생의 강진 유배 생활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도 해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방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하십시오. 책꽂이에 꽂혀있던 먼지 쌓인 책을 꺼내 펼치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지금까지 잘 버텨온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제2의 인생, 그 찬란한 황금기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다산의 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깊고 넓은 강물처럼 그렇게 평온하고 단단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저 또한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